네. 투표 결과 다 잊었다. 근데 투표 결과 다 잊었다는 말을 사실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젠더 갈라치기 한 적 없어. 0.73% 차에 담긴 민심, 윤석열 당선자 투표 결과 다 잊었다. 투표 결과 다 잊었다는 윤석열 당선자 걱정된다. 윤석열 투표 결과 다 잊었다. 첫 기자회견에서 통합협치 강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준석 대표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기사로 써줘요. 진짜. 어디 가서 무슨 말 다 기사로 기자들이 써주고 자기가 한 마디 한마디가 다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장애인분들은 저 개 난리치지 않으면 그분들의 목소리 여러분이나 우리는 귀 한번 기울여 준 적 있나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비문명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외람되지만 부족하다. 이 자리에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오해하지 마. 늦었어. 우린 망했어. 물을 타봤지만 실패.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드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끌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어디 갔냐? 실화냐? 실화입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이 돌아왔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 댓글 남기는 분노지체 응원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이시죠. 김기아 기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십시오. 주세요. 네. 아이고. 아니 안경 뭐죠? 안경. 제가 눈이 네.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 못 했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선거날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그쵸. 지금 3주 됐네요. 그쵸. 저 개인적으로 라이브는 좀 했었는데 그거 이외에는 처음이에요, 방송이. 근데 그 사이에 거의 넷플릭스와 게임과 유튜브로 하루를 다 채우게 되더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엄청 뻑뻑하고 아팠어요. 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블루라이트 차단한 렌즈 같은 게 있대야.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면 더 게임을 오래 할 수 있대야. 게임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기왕 쓴 김에 쭉 쓰고 다니는. 잘생겨 보이려고 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잘생겨 보입니까?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훨씬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밀고 있잖아요. KBS의 남주혁. 이 뭔 개소리야? 그만해. 네, 드라마 볼 때마다 생각나. 남주혁 그분은 안경 쓰시나요? 안 써요. 근데 왜? 좀 비슷해. 무슨 말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안경 써가지고 안경 쓴 게 더 좀 편하긴 한데. 아니 나보고 맨날 남자는 라섹이지 그래놓고 지금 안경을 쓰고 나타났어. 했잖아, 라섹. 했죠. 그 말 잘 들었네. 자,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라운드 제로의 마음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우키행입니다. 얼마만인가요? 정현욱입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거 스튜디오 찾아오는데도 길 잃어버릴 뻔했어. 어디였더라? 그럼 아시다시피 먼저 제가 확진이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날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증상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만원 작가도 확진이 됐죠. 아마 저한테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하는데, 그리고 그때 음성 나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이런 약해 빠진 사람을 나를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못 살게 굴더니 본인이 일주일 있다가 확진이 되고, 그래서 아주 방송이 그냥 개점 휴업이었죠. 와상청. 하지만 이제 정상 영업합니다. 아니 근데 뭐 했어요? 자가격리 기간에? 자가격리 기간에 진짜 엘든링 게임만 했어? 거의 플레이 시간 214시간을 돌파했죠. 그 되게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지 않아요? 네, 게임을 하고 싶어요? 게임을 쥐다가 하다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엘든링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게임하고 그랬었어요. 그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네, 시간 빨리 가요. 넷플릭스도 열심히 영화도 많이 보고. 그 사이에 라이브를 한 3번 했죠. 3번 했죠. 딴 거보다 제가 혼자 살거든요. 원룸 혼자 사니까 이게
쓰레기가를 치울 수가 없더라고.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쓰레기... 마루에 쓰레기가 막 쌓여. 배달 음식 시켜 먹으니까. 아 배달 음식 때문에 쓰레기 많이 나오겠네. 예. 처음에는 아무 무지성으로 막 배달 음식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쌓이고 쌓는데 보면 버릴 수 없고 맞다 못 버리지. 그럼 또 오고 있고. 그게 무지성으로 밤에 또 배고프면 또 물레 돼지불백 먹고 그 무지성으로 시키다 보니까 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집이 막 이중 봉다리 막 묶고 막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뭐 한결같이 하죠. 한결같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좀 김 기자는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난 한 석 달?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되기 직전부터 약간 우리 전체가 좀 이 구성원들이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제가 보기에. 유정이도 나가고.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뭐 충격도 있었지만 이제 조심하자는 뭐 이런 조바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채로운 시도들도 하면서 좀 갈피를 못 잡는 면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송이 좀 펑퍼짐했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구독자분들이 좀 실망하고 나가시는 것도 그런 내용적인 면에 좀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김 기자가 혼자 이거를 뭐 어쨌든 키를 잡고 뭐 오진주 작가가 뭐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템 선정이나 기자들 뭐 섭외는 본인이 일임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막 어떻게 바꾸자 라지는 어떻게 좀 고쳐보자 같은 말이군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세게 해보자 이런 말을 하기도 옆에서 좀 힘들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났으니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또 세상이 열렸으니 좀 그때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좀 날카롭게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방송으로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잠깐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이마은입니다. 왜 쿨럭거려 불안하게? 불안하지 않은데? 이제는 불안하지 않은데? 그죠, 불안하지 않지. 저는 이제 뭐 걸릴 가능성이 3명 다 걸렸었구나 보니까. 근데 어제자로 재감염된 분이 340여 분 됐대요.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이렇게 막 안심하고 다니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지냈습니까? 사실 네, 격리를 열흘 넘게 했어요. 왜냐면은 다음날 바로 전화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이상하게 확신이 있었어요. 난 이거 걸렸다. 왜? 아무 증상이 없었다며? 아니, 그날 하루 빼고 다음날부터 걸렸다는 그 느낌은 있었는데 PCR도 받고 신속 항원도 받았는데 계속 음성인 거예요. 아 맞아. 들었는데 좀 이상한 케이스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자가진단 키트는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계속 양성이고 PCR은 음성이고 신속 항원도 음성이고. 뭐야? 그래서 내가 꼭 아프다는 걸 국가에 증명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막 3시간 반씩 줄 서서 PCR 받고 이러니까. 그래도 왠지 억울해서 또 3시간 기다려서 PCR 받고 해서 열흘 넘게. PCR을 몇 번 받았어 그럼? 2번 받고 신속 항원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PCR 2번째 양성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갔는데 일부러 코도 안 풀었어요. 막 이거 나와야 된다 양성.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혼자 했는데 2줄 나왔는데 PCR은 1줄 나오고. 그럴 수도 있구나. 아무튼 이 대선과 코로나의 긴 터널을 거쳐서 후드려 맞고 후드려 맞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러면 일단 로고 듣고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코너가 있어요.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옛사람들은 머리에 구독자를 쓰거든요. 진짜로? 우리는 그것을 갓이라고 한다. G-O-D 구독자 여러분, 갓독자 여러분,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라.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뭐 라이브 같은 거 하면 아니 왜 난 알람 안 왔냐? 근데 나도 그렇던데? 알람 설정 안 해서 그래요. 알람 설정 저기 2 종류예요. 항상 알림, 그 다음에 때때로 알림. 그래도 있어? 네네네. 알림 설정 했는데 몰랐다는 사람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항상 알림으로 해두셔야 제가 급히 라이브를 켜고 할 때 오잉 이러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알림을 해라 꼭 해주십시오. 자, 저희가 새로운 코너 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잠깐 좀 쉴 때 뭐 이런저런 댓글 많이 받았는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너무 이 정부에 편향돼 있다. 너무 정부 편을 든다. 그래서 뭔가 좀 정부 비판적인 스탠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정부 비판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한국 언론계를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냐면 그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자가 질문할 때 정말 외람되지만 이런 질문 드리겠다라고 이제 질문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느끼는 바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느끼는 바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게 진정한 기자의 모습이구나. 진정한 기자?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닮아야 할. 절대 권력자가 될 뿐 혹은 절대 권력자에게 정말로 진짜 외람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실은 기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게 재벌이건 뭐 검찰이건 언론사 총수건 아니면 뭐 고위 공직자건 대통령이건 누가 됐든지 간에 진짜로 리얼로다가 외람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그게 기자의 역할이지. 안 그러고 뒤에 그냥 수첩 들고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 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이제 좀 정부와 거대 권력과 이런 이른바 권력자들에게 진짜 좀 외람된 질문을 좀 던져보겠다 싶어서 저희가 진짜 외람이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사랑은 뜨겁게 내가 바로 외람이다 진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요 코너 그래서 외람된 질문을 앞으로 던져보는 그리고 KBS나 혹은 또 타사에서 정말 외람된 질문을 잘 던지는 기사가 있다 그런 걸 소개시켜드리는 코너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앞으로 정연욱 기자가 외람된 질문을 앞으로 던져줄 텐데요. 어떤 아이템 이번 주에 준비했습니까? 그에 앞서서 그 김 기자가 이제 뭐 정부 비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기자한테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대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친민주당 성향 기자들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파업을 해서 경영진을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하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갑자기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을 비판하려고 한다. 이런 이해들을 많이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어떤 마치 기자 사회가 둘로 나뉘어서 여야 나뉜 것처럼 그래서 선거에 따라서 이게 막 기자 권력이 교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정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이제 최근에도 뭐 기사 나오고 있지만 막 뭐 앵커나 방송 진행자들이 이제 막 교체되고 있잖아요. 라디오 프로도 교체되고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올해 14년 차 기자인데 일단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권력이 언론을 직접적으로 통제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겪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7년의 시간 동안 권력은 언론을 그렇게 다뤘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2009년에 입사했으니까 저는 그 시절을 길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KBS에서 가장 그 전선에서 피해를 입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절을 겪어온 기자들은 권력으로 언론을 통제했던 그 권력이 다시 집권하면은 경계심을 갖고 자신을 좀 더 다잡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형상 아닙니까?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니까. 그때의 데자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 이 현상에 대해서 그 흐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정권이 좋고 내가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아니면 이쪽이 더 마음에 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지만 희망하지만 어쨌든 언론이 관성에 의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진짜 외람되게
좀 질문을 던져보자. 그런 기자들을 찾아보고 그런 기사들을 더 널리 알리고 소개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정파적 이해 때문에 거기에 복무한 언론인도 있죠. 많죠. 그런 언론인도 우리가 찾아서 욕을 하자. 찾아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정영 기자가 다 안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신 걸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부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굉장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정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한 정권 그 같은 정권에 그 맥락이 있던 정부가 지금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그 세력이 집권을 한 거죠. 그 세력 집권을 이제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경계심을 갖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자. 이런. 그 시절을 로 돌아가지 말자. 반복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기여하자 기자로서.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너의 이제 방향성 내용은 일단 KBS 기사 중에 우리 KBS 기자들이 쓴 기사 중에 정말 외람된 기사를 찾아보자. 그렇죠. 네. 외람되지만에 걸맞는 진짜 외람된 질문이나 문제 제기를 한 기사들을 발굴해보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방송 3주 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아직은 실제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뉴스의 발생이 대부분이고 이런 긴 호흡으로 비판을 하는 기사는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발생을 따라하기 바쁘니까. 네. 근데 앞으로 한동안은 그러겠죠. 이게 왜냐하면 뭐 누가 누굴 장관으로 뽑고 뭐 누구를 수석으로 뽑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발생 자체가 중요한 기사니까 그런 거 따라하기 바쁠 수 있죠. 그리고 뉴스의 전체적인 공간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교체에 관한 뉴스도 있고 코로나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종합 뉴스에서 다루기에 버거운 분량으로 뉴스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우리가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그래도 제일 이제 좀 외람된 그러니까 집권 세력 입장에서 혹은 뭐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불편할 만한 기사를 이제 찾아보니 이거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외람되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게.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지난 3주간 국내 모든 언론 기사 중에 이게 제일 불편했을 것 같아. 뭐죠? 이게 제일 처음 나온 기사였어요.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3월 25일이니까 좀 일주일 정도 됐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고 찬성이 40.6%, 반대가 53.8%.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해? 아주 외람된 기사인 거죠, 결과적으로. 속상하겠다. 이건 근데 이제 뭐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팩트니까. 팩트니까. 네, 통계니까. 통계. 그 뭐 이제 내용은 뭐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이 반대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찬성이 40%밖에 40.6%밖에 안 된다는 거는 본인 그러니까 당선된 지지율보다 낮다는 거죠. 찍은 분들이 하지 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윤석열 당선자가 그랬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요구로 국민들 품 돌려드리겠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엥? 요구한 적 없는데? 뭐지? 왜 이렇게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불가역적인 결정이니까 이게 뭐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청와대라는 그 대통령이 거주하고 직무하는 공간이 5년간 없어지죠. 아니 그걸 개방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다시 들어가요. 그렇죠. 다 들어가는데 다시 저 여기 쓸게요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에 전세 들어왔다 5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죠. 아 그러게 어렵죠. 막 일반적으로 관람하고 있는데 경복궁의 왕이 다시 들어갈 수 없듯이.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정도로 중요하고 아주 거대한 결정인데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짧은 시간에 몰아붙인 데 대한 이제 당혹스러움이 막 팽배해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여론조사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반대가 더 많다는 얘기였고 이거 KBS가 여론조사를 네, 주도적으로 한 거죠?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죠. 근데 이거 여론조사는 그 개요 읽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잡혀가.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고요.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자세한 내용은 선거방송 심의 거에 아닌데 이게 아니고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인데요. 이제 사실 제일 뼈아픈 이제 대목은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 전망. 보통 이제 이 시기에는 막 그 공산주의 지지율 나올 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 정서상 내가 안 찍었어도 그래, 잘하겠지. 야, 그래도 어쨌든 뭐 내가 안 뽑았지만 당신이 잘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 그치. 덕담도 하고 지지해 줍시다.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90몇 %였잖아요. 근데 이제 52.1%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이제 처음 나왔고, 뭐 이번 주에는 더 낮아진 수치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 또 뭐 기사에 언급이 됐었고. 데드크로스. 네. 하여튼 요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람된 여론조사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이런 거 불편하실 텐데. 외람되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얄밉겠냐. 그러니까. 아우 이럴 때. 그랬더니 윤 당선자가 이 여론조사를 결과를 듣고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본인이 처음에 출마 선언하고 국회 기자실 가갖고 세계일보 부스에 가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세계일보 여론조사 보고. 맞아요. 아시죠? 이게 지금 윤석열을 이제 처음으로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게 세계일보이기 때문에 세계일보가 이제 만든 거죠, 거의 뭐. 본인이 대권에 대한 야심을 여론조사 보고 처음 키우셨으면서 여론조사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댓글 한 번 작가님이 이거 읽어주세요. 네이버 댓글. 네. 네이버 댓글에 LWBI님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왜 여론조사하는지 궁금. 선거 공약에서 국민들은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왜 공약을 깨라고 하는 여론이 나올까? 급하게 이전하는 건 제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니 왜 공약사항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공약을 믿고 찍어줬으니까 이게 이제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이걸 여론조사를 또 해가지고 분위기를 싸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 공약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이전은 공약이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건 아니긴 했죠. 용산은 처음 들어봤잖아. 용산은 이제. 그런데 덕후에 아니 야, 네가 이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냐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댓글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너무 외람되게 읽고 있네요. 네티즌이니까. 네티즌분들이 다운표 쳤잖아요. 누리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언제 취임 전에 졸속으로 유지한다고 했냐고. 널 뽑은 게 한 가지 사람만 뽑은 거냐고. 아이 노라니. 느낌표가 3개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지금 너를 뽑은 사람도 용산이 좀 반대하고 11시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느낌표가 5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 요거에서 이게 공약사안이고 당선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요거 어떻게 좀. 아니 일단 이거는 두 번째 댓글이 일단 팩트는 이거죠. 그 용산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용산이 이제 완전히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첨예한 이슈가 갈린 결정인데 너무 처음 들어본 지금 상황인 거고. 청와대 이제 이전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역대 정부에서 다 추진을 시도했던 정책이니까. 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했죠. 광화문 시대 열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안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안 그러셨을 때. 하여튼 그 청와대 집무실을 좀 더 소통이 원활한 바깥의 어느 공간으로 이전하자는 문제 의식은 뭐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던졌죠, 화두를 먼저. 근데 이제 이 리포트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이슈가 됐던 거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용산, 합참, 국방부를 또 옮긴다고?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뭐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 안 해보는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가장 큰 이슈는 집무실 이전이잖아요. 그러게.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는 그 뭐 용산 공원이 윤석열 당선인 임기 내에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 아니 27년에 원래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논쟁까지 계속 되니까 아주 초반에 이 여론을 짚어보는 건 대단히 시의적절한 여론조사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 이거는 통계고 뭐 어떤 가치 판단 안 들어가고는 했지만 여론조사도 어떤 저널리즘의 한 영역일 수 있다는 걸 그쵸. 저는 이 리포트가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외람된 저널리즘이.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기자들이 뭐 반대하는 전문가들 인터뷰하고 뭐 시민들 인터뷰하고 뭐 찬반이 갈렸습니다. 이런 리포트보다 이게 훨씬 더 여론이나 어떤 합의에 이르는 중요한 정보죠. 근데 보면 이게 그 오차범위 내가 아니잖아요. 아니 차이 많이 난다니까요. 확 차이 나잖아. 국민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소통하신다고 소통하려고 옮긴다는데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싫어해. 그럼 따르게 하면 안 되나? 저는 여기서 정치적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이런 말을 보고 떠오른 장면이 그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몇 프로 차이로 당선됐는지는 이미 다 까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되게 적은 표차로 당선됐으니까 저를 뽑아주지 않은 분들에 위해서도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이겼는데 뭔 상관이냐. 그죠.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았나? 그게 저쪽이 얼마를 얻었는지 그걸 내가 생각 안 하겠다 그거 아니야? 그 나도 본 것 같은데 그 맥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적은 표차지만 난 몰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글로 읽어서 맥락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투표 결과 다 잊었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 다 잊었다는 말을 사실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젠더 갈라치기 한 적 없어. 0.73% 차에 담긴 민심 윤석열 당선자 투표 결과 다 잊었다. 투표 결과 다 잊었다는 윤석열 당선자 걱정된다. 윤석열 투표 결과 다 잊었다. 첫 기자회견에서 통합 협치 강조. 그래서 일단 이겼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잊었다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편에서 좀 옹호해 주려고 읽어보자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나를 안 찍은 거에 대해서 나는 잊고 다 그분들을 위한 정치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뭐 그런 뉘앙스. 당연히 그런 뜻이겠지. 제 마음이 너무 꼬여있어요. 아니 속마음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지 당연히. 얘기했지. 알겠습니다. 얘기했지. 근데 제 생각에도 투표 결과를 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절반이 가 가까운 국민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 그분들 임기 뭐 중반 말기에는 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말이 전 뭐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긴 드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 국민과 소통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자실에 냉장고에다가 음식 채우라고 막 그랬다면서. 그 뭐 저 천막 그 뭐죠 프레스 프렌들리 프레스 다방인가요? 프레스 다방이 그 천막을 뭐 그렇게 부르대? 그래서 뭐 거의 막 갑자기 부시에 가기도 하고. 근데 부시에 가서 그 기사 안 나왔죠. 현안에 대해서 묻지 말라 그랬다며. 맞아. 현안에 대해서 묻지 말라 그러고 이제 농담 담았기만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일단 윤 당선자는 자신이 이제 국민과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댓글 있어요. 용산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산 가겠다니까 네이버에 PYW6땡땡땡 아니 제왕적 대통령 싫다. 어떤 부서보다 갑질 심하고 우위에 서 있는 청와대 싫어했던 건 니네 좌파 아니었니? 그래서 실무적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집무실 이전하고 청와대 개방하겠다는 뭐가 잘못된 거냐? 예전처럼 청와대가 나라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야? 반대할 명분 놓고 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뭐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집무실 이전하고 실무적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의견들은. 그리고 그 박수현 그 청와대 전 수석 지금은 뭐지? 지금 홍보수석. 아니 소통수석인가? 소통수석. 소통수석이 진짜 박수현 소통수석이 청와대 작년에만 70만 명 관광 왔다 가셨고. 청와대 가능 지금 합니다. 그 효자 저 경복궁 앞에 버스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뭘 얼마나 더 그 개방 안 한 데는 보안구역밖에 없는데. 지하 벙커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무튼 반대로 이런 댓글도 있어요. 파리국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히읗 님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 비효율적 이사를 하고 소통을 위해서 불통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 필요 없고 내 말만 따르라고 안전운전 위해서 음주운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만큼 웃기네요.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근데 뭐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인수위 제일 큰 이슈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댓글처럼 당연히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고 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입장이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어떤 이슈든 찬반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냐. 이제 여론조사는 정말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기자라면은 뭐 언론인이라면 어쨌든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각자의 분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를 그래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여론의 흐름이라면 기자는 이렇게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드러낼까? 라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부 리포트처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그렇죠. 파괴력이 있는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훨씬 아픈 그렇죠. 보도가 결과적으로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현 기자께서 이 기사의 근거에서 외람된 질문 하나만 던져주시죠. 듣자. 뭘? 보자. 듣자. 이제 여론조사도 이게 뭐 아까 말씀대로 뭐 역사적 뭐 판단이 끝났다고 했다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프레스 프렌들이라는 거는 본인도 뉴스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나름대로의 판단과 반성을 하셔야죠. 이런 보도는 지금 막 추진력을 갖고 하는 와중에 굉장히 불편하고 밉고 싫겠지만 여기 지금 이 기사 어디에도 기자의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드라이한 기사예요. 아주 그냥 진짜 드라이하다 못해 수놓기 하나도 없는 있는 그대로. 말린 과일 같은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무시하시면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언론에 대해서 귀를 막을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저희가 미워서 저희가 혹시나 제가 뭐 윤석열 당선자가 밉다거나 되게 싫어한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다 잘 되시라.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게 프레스 프렌들리죠.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아픈 질문을 받는 게 현안 질문을 받는 게 프레스 프렌들리지. 기자들한테 기자실 뭐 넓게 지어주고 거기서 뭐 냉장고 채워놓고 뭐 불시에 가서 따뜻한 따 마시고 그런 건 프레스 프렌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무리 개 같은 질문을 해도 아무리 빡치는 질문을 해도 아무리 외람된 질문을 해도 그걸 듣고 그건 답변 못하겠다라고 답을 할지언정 소통을 하는 게 그게 프레스 프렌들리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실 조금 그게 부족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뭔가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게 횟수가 아주 극히 적잖아요. 10번도 안 된다고.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분명히 욕심을 드러내셨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뭐 그 프레스 다방 가고 뭐 자주 갈게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자주 이렇게 잡담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편한 얘기 나누고 그게 소통입니까? 우리 저 용산 집무실 이전에서 가족공원 앞에 있으면 그게 대통령과 소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일단 조금 본질적인 정의는 본인의 어떤 권력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떤 질문이 설사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고 잘못된 질문이라고 판단이 될지라도 일단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질문에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가 일단 소통의 시작인데 소통을 단지 그냥 만나서 즐겁게 웃으며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런 식의 소통은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도 필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외람된 질문 많이 던지는 언론이 돼야겠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갈까요? 어떤 거죠? 예. 요거는요. 요새 뭐 다 아실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 이제 우리 다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전장현에서 이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했죠. 거기에 대한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도 이게 왜 외람된 걸로 제가
이제 꼽아왔냐면 리포트의 시작이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이제 저기 장애인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네.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김혜지 의원도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죠. 대표인 이준석 그 당의 이제 소속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마음을 나누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대표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이제 장애인들한테 사과 말씀을 대신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비문명적이라는 좀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도 나와요. 그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인수위가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인수위가 그 입장을 들었고 또 전장현은 이제 시위를 그만하기로 했죠. 네,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됐어요. 기사 이후로.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는 우리가 리포트에서 어쨌든 기계적 중립도 굉장히 극복해야 될 과거의 유산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또 직접적인 이 첨예한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뭔가 한쪽 편이 뚜렷해 보이는 발언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아주 세련되게 문제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네. 자,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로 표를 땡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런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네, 네. 받았다는 거죠.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게 댓글이 있어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 김종현님이 이준석이 알아버렸네. 절반의 지지면 집권할 수 있는 걸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절반의 지지만 확실히 얻으면 집권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게 아니냐. 그래서 갈라치기에 맞들인 건 아니냐라는 우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한 게 아니냐는 건데 사실 그 장애인 비장애인은 참 갈라치기 쉽죠. 왜냐하면 비장애인이 수가 많으니까 절대 다수죠. 다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분들이 뭐 거대 권력이나 뭐 거대 자본을 뭐 독점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특히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이렇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혐오나 어떤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심리 이해하고 싶다가도 불편함을 느껴서 뭐 출근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 임종을 못 지켰다 뭐 그런 보도자료 뭐 그것도 뭐 정확히 그 말만 한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뭐 버스 타고 가세요 뭐 이렇게 말했다는데 사실 그거는 맥락을 뺀 내용이라고도 그런 기사도 있고 아무튼 이런 혐오와 배제의 소용돌이를 정치권이 이용한 거 아니냐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FM코리아에는 현무가 벤치 그만님이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선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언더도그마 자체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 그러니까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는 것이 언더도그마. 이게 좀 어려운 말이네. 이 댓글이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언더독, 그러니까 사회에서 약간 약한 사람이 정의롭다는 그런 명제가 맞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기적일 수 있다. 장애인도 나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혐오나 조롱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미쳐 있다는 증거인 것 같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이죠. 그렇죠. 옹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건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기다. 아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비판도 못하냐? 약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이게 혐오냐? 뭐 이런 쪽으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준석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도 이 관련 글을 쓰고 이건 이제 1차적으로 정말 좀 치졸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선거 이 시위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맞아요. 지난해 10월 뭐부터 있었어요. 출근길에 이제 하게 된 것도 몇 달 됐어요. 하여튼 정확한 시점이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선거 한참 진행 중이기 이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할 거면 선거 때 얘기를 하든가 이런 정도의 주장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요구라고 생각하면은 정치인한테 스피커가 집중되는 선거 때 했어야죠. 선거 때 이런 말 못했잖아요. 일단. 그리고 둘째로 지금은 야당이지만 어쨌든 거대 정당, 여당이 될 정당의 대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그때 다룰 때 저는 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화가 났다. 불편하다. 정말 막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면도 우리가 같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도 비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론을 못 내렸죠. 왜냐하면 이게 불편을 끼쳐서 이슈가 돼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의했잖아요. 근데 그 불편이 내가 되면 이제 약간 싫을 수 있는 거지. 그쵸.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활인들의 고통이죠. 대의와 또 이성으로서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내 일상의 피해까지는 내가 양보를 못하겠다라는 게 지극히 생활인들의 이제 입장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을 저 같은 생활인도 해요. 근데 정당의 대표는 그것도 무슨 저 원외 정당이 아니고 100석이 넘는 거대한 정당의 대표는 입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공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장애인 단체한테 불러서 물어보든가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시위 현장에 가서 싸우든가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든가 해야지 앉아서 이렇게 아주 날선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극적으로 저들을 배제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대단히 결격사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지에 몰리니까 개인적인 발언이었다고 그러고.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 밖에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아니 뭐 대표적으로 사실 아주 우리가 보수적으로 분류하는 나경원 의원도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뭐 조금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까지 덧붙여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혜지 의원은 실제로 그 소속 의원이고 그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속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신 그 김예지 의원이 대신 사과를 하고 그 강아지도 데리고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죠. 무릎 꿇고 사과했는데 여기 덕후 댓글 읽으시죠. 네, 덕후 댓글에 와 장애인 차별 발언은 이준석이 했는데 시각장애인 의원 내세워서 대리사과 시킨 거임?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이제 오늘 찾아가서 이제 입장을 전달하겠다 그랬고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위를 푼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결국 그래서 좀 말을 바꿨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이게 지금 인수위 얘기는 지금 우리 방송 시점에서 최신 뉴스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땠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자신의 과거 SNS가 저는 이 사진도 참 본인이 올린 사진인데도 이건 나중에 뭐 올려주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뭐 이 전장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하고 같이 막 국회 사진 찍은 거 본인이 올렸으니까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할까봐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이 당 대표라는 직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이 장애인 단체도 우리 사회의 일부고 본인들이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왜 시위를 하는 맥락은 내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문명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비판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수위랑 각을 세웠네. 네. 근데 사실 비문명적이란 말이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시인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성을 빙자한 얘기잖아요. 그쵸. 야, 니들 예의를 지켜. 그리고 말을 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합리적이고 아주 그 젠틀해 보이죠. 규칙에 의거한 대단히 문명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도 그때 직관적으로 얘기했듯이 장애인 분들이 그동안 겪어온 불편과 그때 우리 뭐 지역 콜택시 얘기하고 저상버스 얘기하고 제도적인 미비점들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한 이 여러 수많은 진짜 문 밖에만 나오면 겪어야 지금도 감수해야 되는 근데 오랜 세월 바뀌지 않은 그래서 정말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겠는 그 처절한 역사를 싹 빼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현이 그렇게 막 막무가내식으로 시위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비문명적이다. 너무나 비문명적이다. 그러니까 니네 아주 문명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면 내가 그걸 얘기해 줄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는 그런 위치에 놓이지 않았잖아요.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발화하게 된 원인도 그런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 비문명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게 오히려 더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이고 원시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네요. 좀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김 기자 말이 정확한 게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가 장애인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들이 시위에서 내가 불편하기 전까지 과연 알았나?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들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있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인벤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으실래요? 제가 이 댓글을 꼭 읽고 싶었습니다. 인벤 댓글에 심야의 예능이님이 그냥 지하철 막혀서 짜증나서 한마디씩 던지는 일반 시민들처럼 내뱉을 거면 정치인 때려치고 커뮤니티에 댓글 써면서 살면 될 텐데 왜 당대표 자리에서 저러는지. 다음 댓글도. 네, 김팽희님이 그래 시민들 불편 준 거 맞아. 맞긴 한데 본인은 정치인이잖아. 그 시위로 불편 본 시민들도 다독거리고 시위자들이 왜 그런 시위를 하였는가 빨리 캐치해서 중재하고 더 이상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막고 방지책 또한 마련하는 게 정치인 아님? 리더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리더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똑같이 지금 불편하지 그거 너무 폭력적이야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러는 건 사실 리더라기보다는 약간 팔로워의 입장인 것 같고 리더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비전과 꿈과 희망과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까지 내주면 더 좋겠죠. 그런 게 사실은 리더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까지 지고 자기가 당대표라면 여당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책임지는 거 그게 리더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뭔가 한 집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는 좀 리더나 정치인으로서 좀 부정하지 않나 외람되지만 그런. 아니 진짜 당대표면 거대한 권력이고 발언권이 이렇게 큰데 진짜 이 발언권이 아깝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준석 대표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기사를 써줘요. 진짜. 어디 가서 무슨 말 다 기자들이 써주고 자기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장애인분들은 개 난리치지 않으면 그분들의 목소리 여러분이나 우리는 귀 한번 기울여 준 적 있나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비문명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외람되지만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기사가 이제 이 이슈를 다룬 기사가 있었고 우리 9시 리포트가 있었고 이 기사에 뭐 노골적이진 않지만 정서 바닥에 깔린 흐름이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언들을 비판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되게 외람되게 들을 수 있는 저희가 이걸 좀 펼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주변 분들한테 장애인 이슈 얘기하기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또 라벨링을 많이 해놨어. 워낙 또 불편 겪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는 그런 거를 진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문명인이라면 내가 불편하지만 성숙된 토론회장으로 끌고 나와서 어떻게 얘기할지 나도 아프지만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논의해보는 그런 수구위가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 수구의 장을 펼치고 대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것이 저 문명사회의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예전에 저 국회에 출입할 때 2018년에
택시 이슈 한참 있을 때 어떤 택시 기사분이 국회로 들어와서 분신하셨는데 맞아요. 그럼 그거는 국회 경내에 미관을 해쳤다고 비판할 겁니까?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내 목소리를 알릴 방법이 없는 분들의 절박함을 정치권이 귀를 안 기울여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단면에 드러난 아주 결여된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이외에도 근데 뭐 이 장애인 이 단체가 또 뭐 예산을 또 엄청 많이 또 요구를 했다는 둥 뭐 몇 조를 뭐 달렸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또 그런 이슈대로 또 따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제가 도봉구 살잖아요. 이게 저랑 비슷한 동네 살아서 그래요. 노원구. 이게 시내 나오려면 일단 아침에 전철이 막히면 이거 갇히는 거거든. 제가 그때 그래서 막 더 화가 났던 거예요. 나 지금 출근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출근 전철을 불편함에도 타는 이유는 전철을 타면 시간을 지킬 수 있잖아요. 출근 시간대 길 막히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준석 편을 드네.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이제 있을 왔어. 겁니다. 늦었어. 지역 동질감. 늦었어. 지역 동질감. 우린 망했어. 물을 타봤지만 실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좀 너무 외람되지 않았나 첫 아이템부터. 저 몰라요? 아 맞다 여러분. 그래서 정혁 기자가 이제 더 이상 앵커 아니잖아요. 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같이 계속 우키행을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와 그 영광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외람둥이 보여주시죠. 외람둥이 아니면 진짜 외람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혁 기자에게 어울리는 본인은 지금 뭐가 더 마음에 듭니까? 외람둥이가 더 귀여우니까. 귀여운 걸 좋아해. 저는 귀여운 쪽으로. 귀여운 쪽으로. 외람둥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 진짜 외람이 끝내고 2부 리어카의 GPS를 달아본 박진영 기자. 리어카예요? 리어카요? 왜 GPS 달았을까? 리어카의 팀맵 당겨? 팀맵 당겨? 뭔 소리요? 아무튼 우리 박진영 기자 모시고 줌으로 모시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로고 주세요.